뉴스 속으로. 이 서류 미비자 추방을 선언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제부터 전국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멕시코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망명 신청 접수를 중단한 가운데 시카고를 중심으로 일망타진이 개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또 불법 체류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법적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출생시민권 제한 명령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발이 따르고 있는데 이 22개 주정부와 이 워싱턴 DC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법무장관들은 어제 이 시민권 거부가 위헌이다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부터 벌써 전국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출범 첫날인 월요일부터 멕시코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망명 신청 접수까지 중단하면서 이민 빗장을 걸어 잠근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서 서류 미비자들을 모두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 속도가 지금 붙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국경 차르로 임명한 탐 호어먼이 CNN 방송국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민 세관 단속국 ICE 요원들이 미국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에 돌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1,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경우가 단속 우선순위에 들어가게 되나요? 네, 그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가 단속 1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담당자인 호먼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영토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들을 중점적으로 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적발된 불체자를 구금한 뒤에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추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기준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심각한 범죄로 체포된 것에만은 국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불법 체류자란 이유 하나로 추방될 수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ICE 멤버들이 불법 체류자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로스앤젤레스처럼 이민자 친화적인 피난처 도시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역시 생츄어리 스테이트로 보이는 것도 단속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지방자치단체 자금으로 있는 피난처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협조 자체를 조례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LA와 일리노이주, 시카고, 콜로라도주, 덴버 등이 대표적인 생츄어리 아주 이민자들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곳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난처 도시에서 더 많은 검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엄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피난처 도시가 집중 타겟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탐 호어먼이 이런 곳에서 체포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소재를 파악하는데 비협조적인 도시 또는 주에서 단속 대상을 일일이 찾으러 다녀야 실적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이민자들까지 애꿎게 대거 붙잡힐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금기시 성역화되어 왔던 구역에서의 단속 활동까지 허용을 하겠다는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교회,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구호센터 같은 곳은 안전구역으로 설정돼서 불법 체류자 이민자 체포를 금지하는 그런 방침이 있었는데 이것도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녀들을 학교, 병원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이민 옹호 단체의 주장을 민주당 정권에서는 수용을 했었는데 이제 공화당 행정부 아래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단속하겠다 이렇게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번 단속에 대한 LA에서의 대비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LA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막기 위해서 대비책 수립에 지금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내 학교들이 이민 단속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학생과 가족의 이민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이 이민 단속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인데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콜로라도주의 덴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안에서 이 불법 이민자 체포 활동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으로 되어 있고, 만약 이 요원들이 민감한 구역에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이 기관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할 계획도 지니고 있습니다. 시카고 역시 학교 안에서 ICE 요원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마련했는데, 불법 이민자가 구금될 경우에 자녀에 대한 돌봄 조치를 규정한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의 단속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은전 기회 이런 거 얼마나 먹힐지 아직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터를 뭐 급습한다거나 그런 거는 안 한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 한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급습을 하더라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네.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도 이런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뭐 로컬 뉴스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뭐 다운타운의 봉제 공장에 출근들을 안 한다. 맞습니다. 뭐 또 그다음에 일하는 일터에서 이 라티노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한인 업소에서도 뭐 식당 하시는 분들이 우리 종업원이 안 나와요.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런 게 뉴스화가 많이 됐었거든요. 됐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뭐 그만큼 면역이 됐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핥으면 해봐라 이런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가 다 정말 정식 합법적인 체류자 합법적인 체류자가 된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미 이제 조처들이 이루어졌거나 미리 미리 네. 지난해 대선 캠페인부터 이 단속을 줄기차게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미리 준비를 하거나 떠나거나 그런 분들도 예전보다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영부인과 함께 국가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이 마리앤 버드 성공의 워싱턴 교구 주교를 맹비난했다.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버드 주교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작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불법 체류자들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회가 끝난 뒤에 별로 흥미롭지 않았다. 그 여주교라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급진 좌파인 것 같다. 그리고 신성한 교회에 고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를 끌어들였고 이 때문에 좋은 기도회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했습니다. 자신의 정책 간섭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표출을 했습니다. 자, 취임 첫날에 폭풍처럼 이제 행정명령을 쏟아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한에 대한 소송이 벌써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장악한 주를 중심으로 22개 주,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법무장관들까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날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그 미국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확인한 수정헌법 14조에 비춰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정책 수립에 있어서 비록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이 있지만 시민권 박탈과 같은 명령은 대통령 권한 법적 범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서는 월권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 불허에 해당되는 부모는 신분이 어떨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 또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경우가 이런 아버지 어머니 그 합법적인 부모가 불체자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합법 체류자 신분일지라도 일시 체류자 신분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민권이 불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이 트럼프 취임 후에 한 달간 유예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다음 달인 2월 19일 수요일부터 이 행정명령이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은 행정명령이 발효가 됩니다. 이날 이전까지 태어난다면 기존의 법대로 출생증명서, 미국 여권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매년 15만 명 정도의 아기가
불법 체류자 부모 사이에서 미국 땅에서 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주마다 고민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일단 아기의 출생 신고 자체는 막지 않고 대법원 판결까지 사태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기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률 때문에 더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오는 앵커 베이비가 날이 갈수록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당장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중단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학생 부부가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왔는데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기는 이제 자동으로 시민권을 안 준다는 거죠.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태어났을 때 신분 보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서는 뭐 부모가 합법적으로 체류자니까 네. 유학생의 자녀로 되겠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 네. 그런 저 네. 체류 신분이 되겠죠. 당연히 한국법에 따라서 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아기는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갖게 자동으로 되고요. 뭐 갖게 되는 그건 거고. 한국 국적이 얘기고 네. 미국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문제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22개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TRO까지 걸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TRO가 억셉트가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또 이제 다 무효가 되는 거니까 아직은 그 확정이 판결될 때까지 그렇죠, 또 그렇죠. 또 네네, 흔들리는 맞습니다. 거니까 확정이 이건 날 기다려 봐야 돼요. 때까지는. 네, 아주 네. 장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 계획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 내 인공지능 AI 인프라에 무려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른바 스타게이트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세계 2위인 소프트웨어 회사 오라클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합작사를 설립해가지고 미국 안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백악관에서 샘 올트먼 오픈 AI 창립자와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그리고 제일교포, 제일동포인 손정의, 마사요시 손 소프트뱅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세 개 회사가 초기 자금으로 일단 1,000억 달러를 투입하고 향후 4년 동안 추가로 4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인데 가까운 장래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도 따로 파트너사로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대형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차세대 AI를 구동하기 위한 물리적 가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큰 인공지능 인프라 프로젝트인데 당장 10만 개 이상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AI 분야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은 자신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앨리슨 CEO도 텍사스주에 이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없이 이 일을 할 수 없었다면서 마치 트비어천과 같은 칭송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일찌감치 말하려고 트럼프 자택을 찾아서 1,0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던 손정의 회장이 원래 1,000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한 달 만에 5천억 달러 5배 이상의 규모를 갖고 다시 찾아왔다면서 취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일정한 돈이 없을 텐데 대통령 앞에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5천억 달러라고 아주 무리한 숫자를 부풀려서 발표했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예언이 맞을지 틀릴지 이 5천억 달러 그러니까요. AI 프로젝트 앞으로 4, 5년 사이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프로젝트로 그 10만 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일자리에 과연 미국의 청년들이 얼마나 여기에 지원하고 취직이 될까?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주로 취업 비자를 가지고 온 외국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민자를 좀 덜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는 거하고 좀 상충되지 않을까 트럼프가 싶어요. 이 인공지능 관련 AI 두뇌들에 대해서는 네. 많이 받아들여도 좋다. 음흠. 고급 두뇌는 받겠지만 그렇지 네. 않으면은 이민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차별적인 선언을 한 상태라서 예. AI 프로젝트 수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머스크 CEO의 예언대로
4, 5년 안에 이 세계 회사를 중심으로 5천억 달러의 투자가 제때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사실 미국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 뭐 이렇게 5천억 달러씩 500억 달러, 5천억 5천억 달러씩 달러입니다. 투자를 하겠다고 이거 진짜 그냥 한마디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요. 그렇죠. 네. 네. 뭐 일론 일론 머스크. 머스크가 뭐 괜히 이런 얘기를 그런 말을 했겠어요. 뭔가 머스크가 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인데 모든 순자산을 다 합쳐도 4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AI 프로젝트가 5천억 달러를 몇 년 안에 투자를 한다 그랬으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다고 반응한 것 같습니다. 저는 1,000억 달러도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감당이 안 될 듯 싶은데요. 그 이럴 때는 그 뭐 한국에서도 좀 삼성이나 현대 같은데 좀 만나서 우리도 한 2천억 달러 넣을게요. 뭐 얘기 한마디 해도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손정희 만나주지 회장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네이버 사태 기억하십니까? 일본하고 한국과 네이버 사태에서 손정희 회장이 거기 약간 좀 그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미국 쪽으로 또 그 줄을 잡으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최근 네. 손 회장이 미국 시장 개척에 굉장히 부쩍 열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화성 이야기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날. 그 발언 이후에 미국의 우주 기업 주가가 또 폭등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주 기업 주가는 올라가고 전기차 의무화 폐지 정책 영향으로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기업 주가는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미국 우주 비행사들을 화성으로 보내서 그곳에 성족이 깃발을 꽂겠다. 개척 정신은 미국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화성 탐사와 이주를 목표로 대형 로켓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는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지원하는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아직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비공개 기업인데 이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펀드의 주가가 8% 이상 하루 사이에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새 시대가 열리면서 시장이 새 정부에서 나온 뉴스 헤드라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하락을 하고 우주 기업 관련 주식은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LA 산불 피해 지역을 복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재건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그리고 재건에 대해서는 정치인들도 이미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팔리세이드 산불과 이튼 산불 완전히 꺼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두 지역을 예전처럼 빨리 재건하려는 움직임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좀 더 서둘러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캐런 베스 LA 시장은 이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발표했죠. 관료주의와 장애물이 되는 규제를 제거해서 손상되고 파괴된 주택들의 재건을 가속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건설업자를 구해와서 피해 지역을 복구시켜 다시 움직이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도 했고요.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결의의 표명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요, 산불 피해 그 지역의 재건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 속도를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를 늦춰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건축가와 도시 계획자들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빨리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공공 담당자들이 속도를 좀 늦추더라도 미래에 혹시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산불에 지역 사회가 좀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보다 맞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한층 저렴한 주택 수요에 좀 더 많이 기여하는 걸 알아보는 게 낫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불이 아직 꺼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재건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른 감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선
금기시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재건을 빨리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맞습니다. 지적입니다. 네. 뭐 정치인들이야 뭔가를 빨리 보여주고 싶으니까 빨리 집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빈 뉴섬 주지사나 캐런 베스 LA 시장이 지금 말하는 재건은 원래 있던 그대로 지금 다시 짓자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집이 한 채가 탔으면 거기 또 집 하나 짓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아이디어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건축가이자 USC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리즈 팔레타는요. 그냥 그렇게 원래대로 짓는다고 하면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면 다르게 생각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셈이란 지적입니다. 그리고 LA 전 시의회 입법 분석가이자 현재 LA 시정부에 관해서 신랄한 비평을 하고 있는 마크 라이백은요. 좀 더 노골적으로 꼬집었는데요. 팔리세이즈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부터 조사하고요. 빌딩 코드, 그러니까 이런 건축의 법규도 개혁을 하고 또 지역의 그 소방 용수 시스템 용량도 크게 늘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이 교훈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 재건은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나온 정부 명령들은 부동산 소유주가 만 채 이상의 주택을 보호하지 못한 그렇게 동일한 건축 자재를 비롯해 화재 안전 요건으로 좀 더 빨리 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원래 팰리세이드 지역은 해마다 산불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발생했던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피해에 대한 위험은 늘 안고 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처럼 복원을 하더라도 속도를 천천히 해서 이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게 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또 뒤에 배경이 있을 듯 합니다. 네, 과거의 여러 재난들을 보면요. 랜덤하게 커뮤니티를 휩쓴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주택은 파괴됐더라도 그 옆 주택은 살아남기도 했는데요. 예. 그것들과는 달리 이번 팔리세이드 산불이나 이튼 산불 같은 경우에는 동네 전체를 휩쓸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백지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어서 이런 지적이 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긴 역사상 이 건축 쪽의 이 배경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런 대규모 사태가 벌어졌을 때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하나 생기고 새로운 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랬던 걸로 지금 이 역사가 지금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뭐 옛날 로마 시대 또 그럴 거고 뭐 그 후에 뭐 다른 2차 나라들도 세계대전 있고 후에도. 파리도 네. 지금 재건된 게 그런 식이고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완전히 한 도시가 이렇게 싹 없어졌을 때는 거기를 그냥 옛날에 있던 집들을 다시 올리고 그런 식으로 똑같이 그냥 재건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다른 방식이 적용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겠어요. 건축업자들 그러니까 건설하는 분들 그다음에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게 뭔가 이게 좀 커다란 하나의 프로젝트로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재건을 꿈꾼다 그러면은 새로운 도시가 태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네요. 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건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불을 잘 견디는 내화 건설에 대한 얘기는 당연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여러 아이디어들도 제시가 됐는데요. 공용 공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또 주택들 사이의 디스턴스, 그 공간도 늘리는 것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릿의 패턴 자체를 개선시켜야 한다. 그리고 화재에 취약한 식물을 바꿔버려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들입니다. 그 화재에 취약한 식물을 바꿔버린다는 건 이런 건데요. 곳곳에 보이는 그 팜트리들 대신에 다른 걸 심는 겁니다. 오레건주 보존생물학 연구소의 과학자 이 알렉산드라 시파르드는 캘리포니아 옥스,
이 참나무가 유칼립투스나 팜추리 그런 야자수 같은 나무들보다 불이 붙지 않고 불씨를 또 흡수할 수 있는 능력도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그처럼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약한데요. 거의 팰리세이드 저기 80%가 불을 탔으니까 완전히 혁신적인 신도시. 그래서 또 하나의 관광 지역이 또 될 수도 있는 부자들만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모든 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벌써 이 LA 거리에 있는 팜트리가 이게 아무런 소용없는 나무라는 거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거 네.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거 지금 심은 게 너무나 오래돼서 수명이 다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지금 다 뽑아버리고 뭔가 좀 이 활엽수 같은 걸 이게 뭐 예. 이렇게 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제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뭐 며칠 전에 또 LA 타임즈도 보고 나왔던 기사가 있었는데 뭔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좀 바꿔갔으면 네네.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유명한 건축가들끼리 이제 미팅을 해가지고 글쎄요, 세미나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에 더해서 산불 이후에 이제 건축에 관한 그 법률 개정 그리고 토지 이용 혁신을 통한 변화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또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 재건을 원하지 않는 랜드오너를 매수하거나 투자자를 제한하고 또 개발 권리를 교환하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반복적으로 오고 가는 주제 중 하나가 지역 사회의 경제적 다양성을 높이고 해당 지역에 좀 더 저렴한 주택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지금 있는 주택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멀티 패밀리 하우징,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을 많이 추가시키자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계획 개발 보고서에서 이 컨트리뷰팅 에디터인 좌시 스티븐스는 팔리세이즈 커머셜 디스트릭에 2층이나 3층짜리 아파트를 추가하는 걸 제안했습니다. 이 팔리세이즈 상업지구 골목길들은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샵들, 카페들, 소규모 오피스들로 가득 차 있는데 맞습니다. 유럽 도시로 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고양된 모습으로 팔리세이즈가 돌아올 수 있다고 맞아요. 스티븐스는 맞습니다. 적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모두가 또 그렇다고 해서 산불 피해 지역 재건을 늦추는 데 동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USC의 공공정책대학원 도시성장과 사회 변화 스페셜리스트인 다웰 마이어스는요. 재건이 지연되는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상황이 지금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지체된다는 건 원치 않는다는 입장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금보다 더한 밀도에 대해선 옹호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다세대 주택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한 겁니다. LA 같은 경우 바다에 맞붙어 있는데 인구 밀도는 높고 그렇게 해서 21세기 대도시에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그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선 특히 주택을 살 여유가 없는 시니어들과 젊은 가족들을 위해서 특히 설계가 된다면 커뮤니티는 누구나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그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면서요. 네, 앞서 언급한 리즈 팔레타는 과거에 네. 이 새롭게 다른 일을 할 때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다면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예. 보험 비롯해서 아하. 모기지 기준, 계획과 구역 지정, 위험 회피 개발자 그리고 그 님비즘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제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이 상황이 지난 1991년 오클랜드 힐스 산불 여파와 비교를 했을 때 그때 당시 단독주택 3,000채 정도가 파괴됐다 하는데 예. 그때 같은 장소에서 재건축을 금지하라는 그런 즉각적인 호소가 모든 거를 다 잃어버렸던 그 피해자들의 그런 힘 때문에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팔리세이즈나 아니면 알타데나 이쪽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보험에 거의 다 가입이 돼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금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여러 요인들을 봤을 때 이상적인 재건이 실현되기는 좀 힘들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주택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니까 다세대 주택을 짓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단독 주택보다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굉장히 유럽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거의 그때 모든 뭐 나라들이 완전히 다 네. 파괴가 됐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때 아파트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서 아파트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지게 됐더라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파키스탄과 이제 나라가 이제 나눠진 다음에 건축 설계사에게 요청을 해서 완전히 신도시 하나를 새로 만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도시 하나를 새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는 채권을 발급을 하거나 판매를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제대로 된 훌륭한 신도시가 만들어졌으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이 팰리세이드, 패시픽 팰리세이드만 해도 팰리세이드 그 타운이 다운타운이 있거든요. 거기에 집들이 이렇게 주택들이 이렇게 있다가 그 뒤가 전부 다 산이었는데 네. 그냥 거기 위를 조금 이렇게 허물어서 평평하게 대지 만들어 집 만들고 그다음에 몇 년 있으면 또 그 뒤가 또 펌펀해지면서 또 집이 몇 채 올라가고 네. 이게 다 그런 식으로 자란 거거든요. 이게 무슨 네. 처음부터 도시 계획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을 이렇게 놓고 무슨 집을 짓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길들이 다 언덕을 따라서 좀 맞아요. 꼬불꼬불 올라가면서 네네네. 집들이 다 져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번에 이게 싹 다 이렇게 됐으니까 네네. 차라리 정말 한번 위에서부터 공중에서 촬영을 해서 네네. 새로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요. 도로도 새로 놓고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좀 만들어서 그랬으면 이 좋겠어요. 다세대 주택을 좀 이렇게 네. 많이 짓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네. 희망은 있습니다만은 또 땅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렇게 쉽게 또 싸게 내놓으려 그러겠어요. 거기서 이익이 창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글쎄요, 생각을 그러니까 바꿀 이게 수도 그렇게 있는데요. 쉽지는 않을 것 그 같아요. 멋진 바다가 보이는 그 전망 좋은 그 지역을 수백만 달러짜리 집에 살 수 있는 사람들만 공유를 한다는 거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좀 속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번에 그 기회가 팔리세이드 됐으면 산불이 좋겠습니다. 난 그 이 꼭대기 쪽에 있는 네. 그 주택들은 제가 살고 있을 때는 거기 집도 없었던데요. 없었군요. 없었던 그 데인데 정도였군요. 그게 네. 언제부터 여기 이렇게 집이 생겼나? 아하. 주택이 언제부터 여기 이렇게 지어졌지? 아하. 그건 몰랐어요. 저는 거기서부터 벌써 이 그렇군요. 주택이 그렇게 많았다는 걸 몰랐어요. 음. 뭐 밑에 사니까 뭐 누가 꼭대기 뭐 하려 올라갑니까? 올라가 보지도 않았고, 뭐 항상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네. 그냥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산 꼭대기까지 다 아하. 올라간 거였죠. 그리고 그 말리부 쪽으로 프리웨이를 이렇게 가다 해변가 도로를 가다 보면은 집들이 안 보여요. 저는 그냥 산인 줄 알았어요. 거기 안쪽에 그렇게 많은 주택이 있는 줄은 잘 몰랐거든요. 참. 네. 뭔가 좀 아무튼. 새로운 게 좀 하러 이렇게 좀 근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는데 지금 개빈 유선주지사가 주정부나 시정부의 인사들이 과연 그런 네.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저희 라디오 코리아 이 보수 쪽 정치 패널이신 스티븐 킴 상법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정식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기대, 한쪽에서는 우려, 뭐 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에게는 우려가 있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미국 앞날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취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결국은 짧게 요약을 하면은 정부가 정부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하. 국방부, 뭐 경제 문제나 안전 문제, 이민 문제 등등에 있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세로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민 문제도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의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네. 이 이민 문제를 잡겠다라는 거고 또 국군 내부에서도 국방부는 미국의 국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무슨 DEI다, 트랜스젠더다, 뭐 critical race theory다 등으로
그 목적을 잃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정부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미국과 미국 국민의 이득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뭐 거의 놀랄 것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선거 중에 거의 다 약속을 하고 반복하고 수도 없이 말한 내용들이거든요.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죠. 맞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선거에서 이기면 이런 정책을 수행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놀랄 일은 없고요. 몇 가지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를 표현하는 점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행정명령에서 이제 그 J6 이제 의사당 폭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때 한 1,500명 정도를 이제 형사 기소를 했는데 그 중에 벌써 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주 극하게 경찰들을 때리거나 밀거나 한 사람은 이번 이제 사면에서 포함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까지 거의 한 1,500명 모두를 포함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내부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거를 피부로 느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성이 있는 거는 이제 birthright citizenship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시민권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이 아니다, 태어나도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행정명령을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불법이라고.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서 뭐 22개 주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정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저보다도 이런 미국 헌법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제 법대 교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더쇼위츠라고, 앨런 더쇼위츠라고 하버드 법대 교수로 수십 년간 이제 가르쳤던 분이 이분이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하고 반대되는 얘기도 했는데 이분의 말로는 수정헌법 14조에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주권 하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시민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자기도 이 조항이 이해가 안 되고 가장 헌법 조항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조항이지만 이게 헌법에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만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birthright citizenship에 관한 행정명령은 아마 위헌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위헌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행정명령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애만 나면은 시민권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겠죠. 네,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명령을 아주 상징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상징적인 행정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너무 클리어하게 명시돼 있으니까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요, 변호사님, 수정헌법을 다시 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옛날에 ERA라고 Equal Rights Amendment이라고 여자 남자에 대해서 이제 Equal Right, 모든 평등을 한 모든 수많은 국민이 과반수 이상 다 동의한 내용도 헌법 수정안으로 패스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3분의 2의 주가 절대 과반수 3분의 2 투표로 각 의회에서
어프로브를 해야 되고 또 50개 중에서 3분의 2주가 아마 그 수정헌법을 어프로브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네네. 불가능하죠. 세월이 흐르면은요 문화와 간습도 달라지고 철학도 다 달라지는데 헌법을 수정을 한번 했으면은 수정 헌법도 한번 수정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싶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지면은 너무 시대적인 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 인단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투표를 적게 받아도 선거 인단수를 더 많이 받으면은 대통령이 되는 게 미국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선거 인단에 대해서 이 헌법을 바꾸자라고 여러 뭐 법률 교수들이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바꾸지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거의 50대 50으로 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헌법 수정안은 공화당에서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네. 과언은 아닙니다. 변호사님 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 국회의사당 그 점거했었던 그 사람들 1,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사면한다고 알렸잖아요.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그래도 범법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폭행을 행사를 했고 다친 사람들이 있고 그랬는데 맞아요. 이게 사면이 된다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시겠습니다만 이것도 선거할 때의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는 이 사람들이 폭도라고 보지 않고 인질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하스테이지다. 그리고 네. 이게 민주당에서 이제 weaponization of Justice Department이라고 그래가지고 검찰을 하나의 무기로 사용하는데 본인도 소송을 당했고 형사기소 당했고 이 모든 1,500명이 불법으로 부당으로 형사기소를 당했다라고 수도 없이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본인은 사면할 거라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사면을 하더라도 정말 경찰을 폭행하고 뭐 의사당을 부시고 한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까지 사면을 하니까 조금 그 많은 그 정치인들 특히 공화당 정치인 중에서 이 폭도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분들은 정말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피부로 느낀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사면한다 그러니까 조금 아주 특히 그 수잔 컬런즈 상원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 예가 돼서 제2, 제3의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근데 또 어떻게 불행 중 다행하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면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파우치니, 리즈 체인이니 그 커미티의 모든 멤버들까지 미리 사면을 하고 아들 친척까지 다 사면을 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이 상대적으로 흐지부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보이죠. 뭐 저쪽도 그러는데 이쪽도 하는데 뭐 그러냐라는 식으로 일종의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제공하니까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히도 그런 면에서는 서로가 희석되는 면이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뭐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뭐 사전 사면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예전에도 있던 그러한 겁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뭐 앞으로 지금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 사람들을 법으로 처리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사면한다. 근데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면이라는 거는 무슨 잘못을 해서 형사 기소되거나 혹은 감옥에 있거나 할 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참작해서 이 사람은 이 정도 당했으면은 뭐 어느 정도
뭐 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런 정당성 하에 여태까지 사면화됐었거든요. 글쎄요. 근데 이제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사면을 시작해서 그 형제들 다 사면하고 더 나아가서는 파우치라고 요번에 그 코로나 문제로 굉장히 그 정책을 했던 면에 대해서 그분은 굉장히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권이 있으면서도 그거를 다 숨기고 굉장히 큰 해를 입혔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분들 뭐 이런 형제 친척들 그때 그 트럼프를 조사했던 그 하원 의원들 멤버들 리즈 체인 등 모든 사람을 사면을 했죠. 근데 이런 일들은 거의 unprecedented 일전 예가 없었던 그런 사면들이죠. 네. 자, 김 변호사님, 오늘 남은 이야기들은 이번 주 일요일 주말에 방송이 될 위켄드 스페셜에서 또 다시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티븐 김 상법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